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민주당의 운명,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이 대표의 구속 여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첫 번째 앵커의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단식을 중단했어요.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혹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진 게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 미음죽을 먹으면서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 단식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중단이 됐었죠. 네. 하지만 장기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영장심사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전에 돌았습니다. 하지만 20여 분 전 민주당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상태로는 내일 10시에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 서영교 최고위원도 체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총기랄까, 기운,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야당 대표로서 최장 24일간 단식입니다. 이번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얻은 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자고 고금 계속 이래로 권력 획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력 획득을 하는 방식이 전쟁이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뭐 타협도 했지만은 그래서 전쟁을 해서 권력을 잡으면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거친 말로 상대방의 목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절멸시키고 권력을 이제 가지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되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너무 소모적이고 손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의 이제 제도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전쟁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양당제가 있고 상대방을 좀 절멸시키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되느냐, 저쪽에 가장 센 얘기를 하고 저쪽에 가장 그러니까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고, 네. 이쪽에는 이재명 대표란 말입니다. 24일간 단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이쪽의 진영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장점인데, 뭐 뒤에 단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얼마나 그러면 지지층이 아닌, 넘어서 지지층이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중도층에까지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종훈 시장. 잃은 건 뭘까요? 소구력입니다. 소구력. 지금 딱 그 김준호 에디터가 마지막에 단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네. 단초가 바로 소구력이죠. 소구력이란 건 뭐냐 하면, 정치는 그야말로 대의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는 지지자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만들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확장성.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원래 지지하던 사람 말고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나 지지를 주저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정치의 확장성인데, 네. 이번 단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작도 끝도 사실은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불가측했다. 시작도 갑작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축구를 보면 왜 골을 하프라인 넘기 전에 빌드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스토리가 쌓여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뽑으면 사실 뭐라도 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도 사실은 아무 성과 없이 뭔가 목표하는 점이 별로 없었으니까 스스로 그냥 닫아버렸다. 끝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슛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게 끝나는 건데, 한 번의 공격이. 그렇다면 가장 잃은 건 뭐냐면, 저는 또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이미지. 좀 불가측한 정치인, 자기 지지자만 결집시키는 정치인, 이렇게 좀 무모한 정치인,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번에 고착화되지 않을까. 잃은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미지다라는 생각입니다. 24일간의 최장기간 단식, 소구력은
선명성은 얻었으나 소구력 그리고 이미지는 잃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대변인, 이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검찰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나 상당히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1,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먼저 제출을 했고요. 지금 또 한 300여 쪽 더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행여나 영장 발부가 안 되면 굉장히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영장 발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내는데, 물론 이제 범죄 혐의 소명에 치중을 하겠죠. 네.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꾸만 지금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영장 기각 사유나 이런 걸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뭐 없고, 뭐 도주 우려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집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혐의 중에 보면 위증 교사도 있어요. 네네. 또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면 이제 지난 2020년에 확정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면 재판을 보면 무죄를 받았는데 네. KBS 기자를 통해서 검사 사칭했었던 네. 그와 관련해서도 위증 교사를 통해서 무죄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증거 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좀 참작을 해달라, 감안을 잘 해달라 이런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강성일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 측도 단단히 준비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소명 혐의, 그렇죠.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과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건데, 이미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다투었듯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도망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많이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범죄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이 좀 더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 측 내에서는 당원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를 위한 탄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들이 잘 재판부에 전달이 되어서 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뭐 언론에서 보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고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가 빠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자, 김준일 대표. 그런데 이제 보면 영장 기각할 때나 발부할 때나 이 사유가 이제 지금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있어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없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인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으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이유가 분유냐에 따라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으나 다툼의 여지,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 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보다 무난 증거인멸 우려겠죠.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는,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다 확인이 된 것이고 정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더라도 발부가 안 되면은 다툼의 여지가, 그러니까 뭐 이제 도주 우려가 없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발부가 안 되면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좀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자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결과를 좀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진숙 기자,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는 부분에 대북 송금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했어요, 기자회견?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백모 씨 오늘 오전 경기도 의회에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요. 네.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견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미리 전해진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찰 측을 비판하는 내용, 또 현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종우 시장님, 네. 한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지난 6월에 검찰에 처음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 2차례 더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비슷한 진술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아주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번 그 혐의가 세 가지 아닙니까? 그중에서 쌍방울 대납 의혹, 이것이 가장 저는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백현자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배임 혐의. 그런데 쌍방울 대납 사건은 사실상 북한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사실 국제 기구라든지 혹은 제재,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을 동원했다, 대납시켰다, 이 의혹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신 그것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제3자 뇌물죄의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 더군다나 자신이 직접 만든 평화부지사, 대북 사업을 위해서 만든 평화부지사를 시켜서 그것을 이게 대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술이 일관적으로 있었다.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가서 한 진술들이 3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나는 보고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돈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방북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팜 비용을 다 대납한 것을 다 계획했고 인지하고 실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체였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 상당히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기각 탄원서 모집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한 37만여 장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영향이 없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탄원서라고 하면은 재판에서 형량을 좀 줄여달라. 맞아요. 뭐 이럴 때는 탄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제가 유죄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인정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하니 좀 형량을 줄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탄원서인데 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낸다는 건 처음 봤고 네. 그 얘기는 그러면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되는데 그래도 뭐 건강이 안 좋으니 예를 들어서 뭐 좀 기각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다수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해서 법리와 판사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단 내려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정치 이 영역에 있는 어떤 힘이 법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더 세게 하면 인민재판 비슷하게 가자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원 기각서 두고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탄원서 연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제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듯이 또는 뭐 만장일치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나 판사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거예요. 같은 당 대표라고 당 정치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이걸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나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신뢰를 받을까? 김준일 에디터. 지금 김종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게 판사한테 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거를.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게 나한테 이거 불쾌하게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뭐 더 압력으로 작용할지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 이런 탄원서가 많이 그 뭐 모으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좀 참작해달라 뭐 이런 용도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판사는 판사가 본인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거를 안 믿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죠. 사실 삼권 분립이란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동조와 압박 뭐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청래 의원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 기각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많이 나간다. 이걸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하늘에 안 닿은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약간 무속 같은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중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죠. 이런 와중에 본인을 응원하는 영상에 이른바 좋아요를 누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영상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싸워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굳세어라 제명아 그냥. 강성배 위원장,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제 유튜브 나와서 한 발언, 요거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 적부심도 신청하고 보석도 신청하고 옥중 공청도 하고 뭐 다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한 거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예. 아니 뭐 유시민 전 그 작가가 한 메시지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민주당 당원, 뭐 민주당 내 의원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 새로울 건 아니고 다만 뭐 구속 적부심, 보석 청구 뭐 이러한 것들은 아니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이 벌어지면 행사를 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내일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나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이 내용들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조금 이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옥중 출마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을 영리하게 둘 다 담을 수 있는 묘책을 생각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오전 10시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할까요? 지금 이 대표 본인은 출석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 내용 출석하는 모습들 내일 다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지수 기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의겸이 또 김의겸했다. 홍준표도 한동훈 저격 물음표입니다. 자칭 한동훈 장관 저격수 김의겸 의원이요. 또다시 가짜뉴스 논란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된 판사를 놓고 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서울대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9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삼류 막장 소설입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에게 전해 들었다는 이 이야기. 하지만 법무부는요, 두 사람 학번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애초에 3명의 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맡는 영장심사, 접수된 날짜의 법관에게 자동으로 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단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의겸이 김의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뭐가 문제냐는 무책임 정치 전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는 둥,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의겸 의원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라며 스스로 가짜뉴스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에 놀랐다 하면서 70% 영장 기각 확률에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의겸이냐, 김의겸이 또 김의겸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요.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김 의원에 대해 전투력은 굉장히 좋은데 때때로 총알이 외려 자기가 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김의겸 의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10억 원이 걸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 빨리 좀 열어달라. 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청담동 가짜뉴스의 가해자이신 김의겸 의원이 SNL에 나가서 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신 것 같은데요.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네, 민주당 이번 장관들 인사 관련해서도 검증 책임이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인사검증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인사검증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기본 3평이라도 듣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서 장관 후보로 적격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내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역할 방기로 한동훈 장관 자격 상실입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한동훈 견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한동훈 장관 비례대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여기 있는 나경원 의원 세 사람이 삼각편대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이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이건 언론에서 만드는 얘기 아닌가요?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당에서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뭐 이제 비례를 가면 그런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죠. 뭐 한동훈 장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새 인물들 많으니까요. 우리가 널리 한번 보죠. 뭐. 네, 이런 가운데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 또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한 사형수 정형구.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장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들 모두 사형 집행을 하는 게 어떻냐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압박했습니다. 홍 시장, 얼마 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생방송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었죠.
한동훈 네.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나는 의견 없어요.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한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준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홍 전화 시장님, 끊습니다. 홍 시장님,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네, 윤희석 대변인님, 김의겸 의원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취재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 가짜뉴스임을 인정했는데요. 사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일 때 굉장히 훌륭한 기자로 유명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취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에서 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 그것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김의겸 의원이 이 관련해서 이번 그 의혹 같은 것도 네. 보면은 뭔가 영장 발부됐을 때를 상정을 하고 미리 거기서 빠져나갈 어떤 논리를 찾다 보니까 네.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뭔가 검찰과 판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유가 없어서 스텝이 꼬였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준희 에디터님,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런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거 오히려 이 대표 영장심사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뭐 전재수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네. 검찰에서 조종되는 판사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은 그 판사가 굉장히 불쾌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릅니다.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네. 뭐 탄원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 김의겸 의원의 네, 영향이 영향이 미칠지.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영향 전혀 없을 수 있고 본인이 할 일을 뚜벅뚜벅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법무부 장관 동기니까 그쪽으로 봐줬다라는 건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다만 요거는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게 이게 KBS 라디오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KBS 라디오가 가짜 뉴스를 김의겸하고 공모했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패널들이 나와서 틀린 얘기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얘를 뭐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근데 그거를 다 가짜 뉴스고 그 방송사하고 공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 좀 불편한 언론은 또 그거 가지고 잘 꼬투리 잡았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 발언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김의겸 의원 가짜뉴스임을 인정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사과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제나 되풀이 되죠.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도 사실 사과 아닌 사과가 됐죠. 네. 사과는 정확하게 대상.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뭐 유감 표명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네. 언제나 되풀이 되고요. 저는 지금 김의겸 의원의 이런 행위들이 사실상 21대 국회의 정치 혐오감을 아주 증폭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겁니다. 네. 정치는 말이 생명이거든요. 나중에 재선, 뭐 3선 하더라도 초선 때 한 말들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으로서 무엇인가를 이뤄낼 때 그 다음 행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네. 김의겸 의원이 초선으로서 했던 그 많은 팩트가 아닌 말들이 김의겸 의원한테 결국 본인한테도 해가 되겠지만 결국은 다른 의원들마저도 아유 정치는 다 저래 뭐 가짜 뉴스만 양산해 이렇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나 싶었더니 대구에 있는 교도소에서 이감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사형 집행 지난 20여 년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 지켜보겠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역시 백전노장답게 정치 아. 감각이 좋다. 그러니까 단체장으로서 네. 대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까지 사행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일관적인 기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기조에 맞게 얘기한 것을 두고 조금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지방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중앙 정치에 조금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한동훈 장관을 좀 같이 언급하면 좀 더 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당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원내 사령탑에 누가 선임이 될까요? 이종우 시장님, 지금 4명의 후보, 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데 김민석 의원, 홍익표 의원, 우원식 의원, 남인순 의원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 향토 예비군 뭐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묵정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지금 많은 지금 후보들이 전부 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고요. 그때 당시에 친명을 지금 이 캐치프레이즈해서 나왔는데 다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하고 승부를 해서 그렇죠. 탈락 낙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면면이 보면 사실 정치 출발점도 다르고 그 이전에 정파들도 다 다른 정파예요. 우원식 의원은 대표적인 386, 586 의원이고 그렇죠. 뭐 김민석 의원은 옛날에 정몽준 후보를 밀었다가 한동안 또 그 정계에서 은퇴하다시피 했던 의원이고 홍익표 의원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친명을 좀 부르짖었던 의원이고 네. 남인수 의원이 이번에 새롭게 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각 출발점은 다르는데 지금 표명하거나 혹은 입장은 모두 다 한 목소리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 한 목소리가 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광훈 원내대표와의 승부에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80석이 넘자 투표함을 덮었잖아요. 네네. 일단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반을 넘겼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비명계이자 또 이낙연계였던 박광훈 원내대표가 당선이 됨으로써 이 당에 그 이재명 대표가 있고 또 투탑으로서 원내대표가 다른 어떤 정파로서 굉장히 뭐랄까요 통합의 어떤 분위기 또 굉장히 조화로운 어떤 분위기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를 투표일 당일날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지금 친명계 일색으로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읽히냐면 결코 당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거리가 됐을 때 네. 대표가 만약에 옥중 공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이 당원 당규가 원내대표가 그렇죠. 1순위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계는 원내대표죠. 예. 그래서 박광훈 원내대표에게 그런 어떤 당권이 주어지지 않게 만들려는 어떤 컨티지어스 플랜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만 이렇게 나와서 그 어떤 리스크를 지금 해지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냐. 완전히 이 당은 개딸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한 목소리만 내는 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강서필 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4명의 후보가 전부 전면에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경선 안 하고 이 4명끼리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그러면? 교통정리를 하고 싶어도 교통정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키기만 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지키면서 네. 당의 분열도 막을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게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품이 또 비명까지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성품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결정은 아마도 이신전심으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준일 대 그러면 특히 이 4명 가운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원내대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원내대표 나온 후보 중에 친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죄다 친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5분 전에 마감 5분 전에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고민이 깊었다라는 건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했는데 2017년에 했거든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2016년에는 우상호 의원한테 패배해가지고 그때 원내대표를 못하고 이제 그렇죠. 바로 201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여러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우원식 의원들 뭐 측근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당이 엄중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본인이 조금 더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거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네. 의원들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원내대표는 선거해 보면은 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맨날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박강원 원내대표가 선출될지 사실 예측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리고 의원들 숫자들 다 이렇게 합산해 보면은 의원 정족수 한 2배씩 나옵니다. 다들 여기는 내 표야, 여기는 내 표야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번 한 것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 4명의 후보 면면을 봤을 때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이 표결 당시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무더기 가결표가 던져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죠. 때문에 이번 선거에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의논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수반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행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의 1호 안건이었고 의총에서도 추인을 했고 그러면 이건 당론이에요. 해당 행위가 되려면은 당대표나 의총에서 이걸 이제 번복한다. 라는 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걸 명확히 했어야죠. 그거 없잖아요. 유희석 대변인, 지난주부터 나오는 얘기들 쭉 보면 지금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이제는 민주당은 친명 비명이 아니고 가결파 부결파 뭐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질문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친명 비명으로만 구분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인물 하나만 지우면 대동단결입니다. 근데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행위에 관한 의사표시거든요. 네. 옛날에 동인 서인 나뉠 때도 조선시대 결국 동인과 서인은 그 입장 차이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과연 봉합이 돼서 단일 대우로 뭐 가결파든 부결파든 친명이든 비명이든 단일 대우 하에서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지숙 기자, 이제 저번에 박강원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고 네. 지금 당의 이제 지도부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도 슬슬 좀 직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명계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그제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직접 이 사퇴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 갔는데요. 네. 여기에서 누가 어떤 표를 냈는지 고백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두 차례나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런 색출 작업에 동참한다면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한 줌의 씨앗 같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송 의원의 사퇴로 지도부 내 유일한 비명계 인사가 된 고민정 최고위원도 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다는 건 이미 끝난 거다. 이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당원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영교 최고위원은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가결표를 던졌을 걸로 예상되는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결될 경우 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결하자 이런 의견을 거의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분들은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가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서른 의원이 당신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김준일 에디터.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도 그렇고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꾸 징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언론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소위 얘기해서 비명계 속가내기 뭐 이런 차원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정치가 전쟁 같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대결도 하지만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이나 당대표에 대한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양당제라든지 지역 뭐 문제 이런 걸로 지금 전쟁같이 지금 정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내부에 반대파부터 숙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을 보면은 혹시나 내가 배후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들 목부터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를 속가낸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저쪽과 싸우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공천권과 관련돼서도 서로의 어떤 이견과 욕심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권력 투쟁이라는 건 원래 항상 있어 왔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당론이었으면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는데 당론도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회기중이니 비회기중이니 그거 6월달에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당원들한테는 명분이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공산당이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00%가 뭐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당원들에게는 이게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예가요. 지금 강성 지지층 중에서 가결파로 지금 분류되는 뭐 가결표를 찍었다라고 추측이 되는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뭐 마이크 시위도 하고 뭐 플랜카드 시위도 하고 해요. 지지층 사이에 소위 속가내기 이것도 지금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지지층 사이에서 속가내기란 표현은 약간 과도한 것 같고요. 다만 그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불만을 보이고 또 항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난동을 부린다든지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울지 않는 새를 울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이 그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주고 도울 수 있게 만드는지 그 당원들이 영리하게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훈 시장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기각이 되면 자 앞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요. 공천 학살로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동의하세요 혹시? 그렇죠. 공천 학살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각이 되든 아니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나 물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선 때마다 각 정당이 어떻게 물갈이합니다를 서로 경쟁을 해요. 보통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보다 훨씬 초선 비율이 높아요. 보통 30%에서 어떤 때 많게는 40%까지 물갈이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데 이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가결했지. 이번에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공천에 경선에서 페널티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분이 돼서 하나의 정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다른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공천 부분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그래서 분당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가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번 공천은 앞으로 어떻게 권력을 누가 행사를 해서 어떤 쪽을 더 떨어뜨릴 것이냐. 그 경선에서 이런 룰로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윤희석 대변인,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 소위 얘기하는 가결파 의원들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비명계 의원들의 숫자가 좀 많으면 당내 투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 계파가 경쟁을 해서 뭔가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는데
비명계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당 상황이 굉장히 좀 험악합니다. 3선에 불과한 서영교 의원이 7선급 5선 의원, 중간에 2번을 쉬셨던 30의원을 대놓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 당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결국은 이분들이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작은 정계 개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서배 부위원장은 지금 상대 당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비명계 입지들. 네, 사실 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비명계 의원님들이 당 밖을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비명이든 무슨 계파별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비주류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항상 공천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두고 보면 그 비주류라고 해서 모두 다 공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고 상황이 좋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에 남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경쟁력이 없으신 분들도 막상 밖으로 나가면 누가 뭐 공천을 줄 것이며 누가 어떻게 다 바로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조금 어렵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민주당 원내 사령탑 누가 선출이 될까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내 상황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민주당 당내 상황 내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야든 뭐 당내 상황이 두숭숭해도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그 선거는 꼭 이겨야 되겠죠. 그 첫 관문 바로 다음 달에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자, 이번 선거가요, 내년 총선, 특히나 이 수도권의 풍향을 좀 읽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역대급 선대위 꾸렸다, 이런 평가 나와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 3선 안철수 의원이요. 상임 고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강서구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여기에 안 의원 야당 텃밭인 노원구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5선 중진 정우택 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을 명예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네. 이 두 사람 충청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충청 출신이 많이 살고 있는 강서구 표심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오전에 김태우 후보 지원하기 위해서 강서구 전통시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네. 역대급 선대위를 꾸린 이 국민의힘 포부 한번 듣고 오시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 발전을 이끌어 나갈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냐, 강서 발전을 이끌 힘은 없이 야당 대표 아바타로 강서구를 정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야당 후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16년, 강서구청장 김태우 1년, 16년과 1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집권 시기 동안 화곡동을 비롯한 이 구도심은 발전이 없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서구가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도록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리석 대변인, 안철수 의원 상임고문에 임명한 거 두고 이거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 위한 맞춤형 선택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그 맞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민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강서 지역이 저희 당에게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랬었죠. 네, 안철수 의원이 가진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중도에 좀 가까운 그런 이미지, 그것을 활용을 해서 김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의 뜻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안철수 의원 상임 고문 임명을 두고요, 또 다른 목소리, 시끌시끌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씌워야 하는데 결국 윤핵관들은 쏙 빠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누군가를 총알바지를 내세워 사지로 모는 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을 만족시킬 그럴싸한 희생양으로 낙점된 안철수 의원, 참 처량합니다.
이게 지역 단위 선거에서 상임 고문 정도면 아무 의미 없는 자리거든요. 의미 없다. 네, 의미 없는 자리인데 이거를 또 대선 득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안철수 의원 자체는 조급한 것 같습니다. 아, 조급하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에서 지금 본인이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기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왜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 평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도요,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내는 일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나가서 분노의 심판의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로 그 직을 상실한 공직자가 그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폭거입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에 강서 구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강서 구민들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한 가결 이후에 입당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보궐선거 승리의 청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느 정당이나 그 선거 전에 본인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데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최근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 많이 앞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맞붙을 것 같습니다.